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과 보수 판결 성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재 영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MZ세대 등을 전면에 내세운 인재영입위원회 1차 명단을 공개했고, 야당은 국민이 직접 인재를 추천하는 국민 추천들을 도입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부산엑스포 막판 홍보를 위해 중남미 순방에 나섰습니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도 참석해 엑스포 유치를 적극 당부할 예정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치권 메가 이슈로 떠오른 김포 서울 편입론의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김포 여론의 향방과 논란의 촉발점인 김포 교통문제 해법은 무엇인지 김포 지역구의 김주영 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위장 전입 의혹과 보수 성향 판결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위장 전입으로 큰 시세 차익을 얻은 적이 있으며 보수적 판결로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소식을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6차례 위장 전입과 보수 성향 판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5개월 만에 1억 2천의 시세 차익 남겼고, 반포 미도 아파트에도 그 시기 비슷하게 매각해서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다음에 이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지금 반포 한양 아파트를 3억 7천에 매입했는데 이게 재건축돼서 36억에 매도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사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큰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 부적절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회의록과 심사 보고서를 검토해보니 헌재 소장으로서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겁니다. 보수 성향 판결 지적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라고 평가한다면 동의하겠지만 앞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는 국민의 신뢰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모두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판사로 지내던 당시 영장 없이 서점을 압수수색한 후 사후영장을 발부해줬다는 영장주의 위배 의혹에 대한 질문도 계속됐습니다.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인재영입위원회 1차 구성을 마쳤습니다. 조정훈 의원 등을 포함한 5명이 인선됐는데요. 인재영입위는 내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는데요.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소식을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인재영입위원회 1차 인선을 마쳤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에는 모두 5명이 영입됐습니다. 당내 인사는 흡수 합당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이 된 조정훈 의원이 참여합니다. 당외 인사로는 앞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혁신위원으로도 거론됐던 박은식 호남 대한연대 공동대표,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그리고 김나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홍보대사 등이 선정됐습니다. 30대 청년을 비롯한 호남 인사, 워킹맘, 장애인 등을 전면 배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이번 인재 영입의 콘셉트를 국민인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인사들이나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인물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영입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분들을 모시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모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언론의 추천 또는 당의 이 필요해서 이제 모시게 되겠지만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인재 영입위는 내일 첫 회의를 열고 인재 영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도약 예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월 21만 3천 원 인상하여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또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인재 개발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 사회 양극화 등 5대 분야를 발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4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재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와 여당이 경제 위기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야당 소식은 천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가 국민들이 직접 인재를 추천하는 인재국민추천제를 내년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이와 성별 그리고 경력과 상관없이 인재추천풀을 확장하겠다고 인재위는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실무를 맡을 간사에는 김성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수행하며 지난 총선의 인재 영입 실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경제, 과학기술, 기후환경, 에너지 등 12개로 추천 분야를 나눠 의정활동 능력까지 감안해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성향만 추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열성 당원들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인재위원회가 그냥 짬짬이로 하는 게 아니라 추천받은 인재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우리 당의 이번 총선에 지역이나 비례 후보로 하실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인재들이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첫 발을 띄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국민추천제는 민주당 홈페이지와 인재위원회 이메일, 우편과 팩스 접수 등 4가지 방법을 통해 추천할 수 있고 자원도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추천을 받은 인재는 인재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인재 영입식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경제위기 불감증에 걸린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호소를 정치 공세로 치부해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최근 방송에서 상저하고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제가 좋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안이한 경제인식과 묻지마식 긴축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홍 원내대표는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 여야가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 탄핵안을 본회의에서의 동의 절차 없이 철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한 건데요. 오늘 오전 11시쯤에 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 오늘 헌재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를 국회의장이 수리했기 때문에 국회법상 무효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 국회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돼서 본회의 의제로 올랐고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절차를 생략했다는 주장이고요. 또한 향후 있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상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그 본회의 보고가 단순 보고이기 때문에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본회의 보고를 상정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하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여야의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가 상정된 것과 같아서 철회도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청구한 것이고요. 민주당은 탄핵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국회 사무처로부터 탄핵안 철회와 재상정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예고한 대로 이달 말에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본회의 보고가 이제 상정이냐 단순 보고냐 지금 이제 핵심 쟁점이네요. 네. 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놓고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이제 관심사인데 오늘 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다고요? 네,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건데요. 네. 이 앞서의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통과된 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 오늘 최고위에서 국내에서는 노사 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다. 노란봉투법은 파괴 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화되는 방송 3법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통과된 법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최고위에서 민심도 국민도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를 임명하는 거부권 정치를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와서 방송 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숙청에 나섰던 이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이제 철회했던 국민의힘이 현재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후 이제 3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그 당시에 막판 전격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철회하면서 지난 9일 본회의가 1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요. 당의 유튜브 채널 옳은 소리를 통해서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이런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이 오후 3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이 뭐 이미 통과된 상태지만 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서겠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의도로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필리버스터 오는 17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금요일까지군요. 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됐는데 오늘부터 예결위 소위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이제 향후 일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예결위가 앞서 민주당 9명 그리고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이 소위를 구성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첫째 주에는 감액 그리고 이 둘째 주에는 증액 심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산의 규모를 줄이는 이 감액 심사를 17일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죠.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이때는 이제
증액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에 이 본회의를 거쳐서 바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데요.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네, 감액과 증액 심사를 나눠서 진행을 하는군요. 매년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가 이제 쉽지 않아 보이는데 특히 R&D 예산과 정부 기관 활동비가 올해는 큰 쟁점이 되고 있죠. 네, 법정 시한을 좀 지키기 어려운 이 쟁점 사항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R&D 예산을 16.6% 줄이면서 민주당이 이를 다시 복원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긴 한데 현재 국민의힘이 R&D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요. 대학의 기자재 지원 등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밝히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은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약자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권력기관 특활비 예산도 이견이 큰데요. 민주당은 이 특활비 TF를 꾸리고 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이런 사정기관의 업무 추진비와 특활비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묻지마 삭감이라며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새만금 사업과 또 지역 화폐 예산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전해드린 방통위원장과 검사의 이 탄핵 소추안에다 이 쟁점 법안들까지 맞물리면서 올해 예산안도 법정 시한을 지키는데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문별로 삭감, 증액, 또 원상복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군요.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말인 11일 9박 12일 일정으로 멕시코와 칠레,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비행시간만 52시간에 달하는 강행군인데요. 중남미 국가와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 국가를 상대로 오는 28일 투표가 진행되는 세계박람회 개최지 부산 유치 지원에 나섭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28일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등의 경합이 예상되면서 김 의장은 아직까지 지지 국가를 정하지 못한 중남미 국가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9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 국가를 상대로 막판 유치 외교전에 나선 겁니다. 각 방문국에서는 의회 정상급 외교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상하원 의장과의 회담을 통해 멕시코에서는 FTA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사실상 FTA 효과가 있는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도 추진해 멕시코 시장 진출과 북미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의회 외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칠레에서는 한칠레 FTA 서명 20주년을 맞아 칠레와 리튬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 같은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다자주의 강화와 세대 간 도전 과제 대응을 주제로 20일부터 열리는 제9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합니다. 김 의장은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믹타 4개 국가와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한 친선 우호 관계를 확고히 다져 부산 엑스포 지지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인도네시아 하원 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건설과 방산, 에너지, 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장장은입니다. 국민의힘이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정부와 함께 거대 노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닌 현장의 모든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고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전태일이 꿈꾸었던 사회 노동자의 땀과 눈물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론 탄압 정권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 3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부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뉴욕타임즈에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기사가 났다며 방송 3법의 공포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6주년을 기념하고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진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구작은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과 개인의 소탈했던 인품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사진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전 영부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상적인 모습이 담긴 38점이 전시되며 오늘부터 나흘 동안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 관련 예산 삭감을 반대하고 영화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최정화 한국영화 프로듀서 조합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이 줄면서 영화발전기금도 축소되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독립예술영화 지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형 영화의 감독들만 지원하면 영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영화 관련 예산을 이전과 같이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1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신당 동참할 사람 누구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59%쯤 준비가 됐다고 말했죠. 50%에서 하루마다 이제 가능성이 올라간다. 오늘이 한 59%쯤 됐을 것 같은데.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듯 보이는데요. 이 전 대표, 지난 금요일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제3지대를 구축 중인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났습니다. 이제 이번에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대화가 되고 얘기가 통한다. 이준석 대표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같이 하시겠네요. 힘을 다 모을 수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이준석 따로 금태섭 따로 누구 따로 이렇게 되면은 성공하기 어렵죠. 네, 이런가 하면 어제는 이른바 천하 용인으로 불리는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네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 측은 함께하기 위해 실제로 소통 중인 현역 의원이 있다면서 그 명단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천하 용인 네 사람은 이 전 대표와 만난 직후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참석했던 이기인 경기도 의원은 회동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신당 창당을 뭐 하겠다, 당에 들어가겠다라는 결의를 한 건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정당 개혁의 어떤 방향성에 모두 다 공감을 했고 적어도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졌다. 네, 어제 만남을 통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계획과 방향성에 공감한 듯 보이는 천하용인. 하지만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서 천하용인을 잇따라 만난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신당 구상은 점차 구체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험지는 사지입니다.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엔 험지 출마론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세게 이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자꾸 느끼고 있어요. 여당 혁신위의 험지 출마 권고에 이어서 민주당에서도 지도부를 향한 험지 출마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 지도부부터 좀 험지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해야 다선 의원들을 설득도 되고 그런 거거든요.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네. 뭐 사병보고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험지 출마 요구에 여야 중진 의원들이 모처럼 한뜻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여당의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고요. 주호영 의원은 서울로 가지 않는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잘 한번 보죠. 민주당 상황도 다르지 않은데요. 비명계는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앞장서서 험지에 나가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사실상 정치를 그만두라는 소리와 같다면서 반발했습니다.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를 그만두라는 소리거든요. 낯선 데 가서 죽어라.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험지 출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있습니다. 총선기획단이 내년 총선에 필요한 컨셉과 방향, 여러 가지들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당내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반발과 무소속 출마, 그리고 복당 수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선 중진 험지 출마론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여당이 쏘아올린 김포 서울 편입론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출범시키고 법안 발의와 현장 방문 등 메가시티 서울 본격화에 나섰는데요.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의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입니다. 네, 특위의 이름이 이제 여러 번 바뀐 끝에 뉴시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의원님이 현재 그리고 계시는 서울, 부산, 광주 그리고 대전, 대구를 잇는 메가시티 구성과 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메가시티를 이야기한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당, 야당 대선 공약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공약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공약을 해놓고 지금까지 이제 실천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이거는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책임성 있게 그리고 또 시민들이 원한다면 이 메가시티를 좀 추진한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본인 입으로 메가시티를 건설하겠다, 초강력 메가시티를 건설해서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 거기에는 이제 서울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그동안 모르셨을 텐데 한 번 더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메가서울 논의가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시키는 상향식 바텀업 방식임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정작 그 경기도민과 김포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또 당내 반대에다 최종적으로 야당 협조 없이는 특별법이 좀 어렵잖아요. 계획대로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여론이 좀 이렇습니까? 사실입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여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시시각각 바뀔 수도 있고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메가시티가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메가시티 정책은 지역 발전을 위한 굉장히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서울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또 주택난을 해결해주고 문화적 다양성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또 메가시티 좋네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역이 지금 현재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메가시티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이 주택난이라든지 그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러기 때문에 여야 지난번 대선 주자들이 이 메가시티를 공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메가시티를 좀 성공시킬 것인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이걸 좀 출발해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제가 이제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답변을 안 하셔서 이제 재차 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네. 의원님이 그리고 계시는 서울, 부산, 광주와 대전, 대구를 잇는 일명 메가시티 구상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네네. 그거는 제가 누누이 계속 언론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과거에는 뭐 행정가라든지 정치가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 행정 체제가 좀 개편이 됐다면 지금은 좀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또 지자체에서 원하고 바랄 때 네.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실 서울 인접한 위성 도시입니까? 서울 인접한 도시에 있는 직장인들, 시민들이 지금 많이 편입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산이나 강주에도 우리가 메가시티를 해야만이 생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메가시티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도와주고 정당에서 도와달라 하면 언제든지 이거는 같이 협력하고 그런 부분을 추진할 어떤 그런 의향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부산 사을에서 내리 이제 5선을 하셨는데 혁신위가 현재 중진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구 지역의 이제 5선인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민주당 시절에 당시 이제 험지라고 할 수 있었던 부산에서 이제 3선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 간판으로 이제 2선을 하신 상황인데 혁신위의 이 위원장의 압박에 대해서 의원님의 좀 답변도 들어볼까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물론 뭐 대구 경북하고 또 부산 경남이 또 이게 온도 차가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대구 경북보다 부산 경남이 민주당의 어떤 세가 좀 강한 지역이고 또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국회의원 하는 데가 한 부울경 합쳐서 7석이나 되거든요. 뭐 이랬을 때 아마 부산을 뭐 통으로 다 해가지고 양지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정치를 한 지역에서 꾸준히 정치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신위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도 지금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각 지역구별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빨리 좀 파악해서 배치시켜야 된다 보거든요. 지금 수도권에도 보면은 경쟁력이 없는 지금 후보들이 지금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도 여러 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인데 수도권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 내년에 야당과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빨리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장 훌륭한 혁신은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혁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21대 총선 때 우리 당이 보여줬던 공천의 실패를 저는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총선 승리 없이는 혁신도 의미가 없다. 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것이 잘된 혁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게 상식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몇 번 다녀봤습니다만 조숙이 되어드렸다는 것을 또
김포 시민의 강국한 희망을 먼 산 쳐다보듯 하기보다도 민주당은 주민 편입 극대화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에서 촉발한 서울 편입론이 다른 수도권 도시는 물론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야는 물론 여론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메가 이슈로 떠오른 김포 서울 편입론, 그 중심에 있는 김포 지역구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실 것 같고요. 이제 그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요. 네. 지난 그 기자회견에서 김포 서울 편입이 사전 검토나 또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당은 방금 전에 이제 조경태 위원장 그 인터뷰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김포 서울 편입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오래전에 있었던 추진돼 왔었던 그런 것이고 또 김병수 김포시장도 주민들 요구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로 인해서 추진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어떤 입장이실까요? 사실 참 뭐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러는 거는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그 경기 북도 남도 이 행정구역 나누는 것 때문에 뭐 촉발됐다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금년 8월 18일쯤 경기도 주관으로 부지사가 와갖고 설명회를 했어요. 한 200명 주민 모인 데서.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자료가 있네요. 예, 김포는 카메라를 향해서 조금 남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 있으니 이건 주민 투표를 해야 된다. 이 북도 편입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참여하셨던 그런 주민들께서 왜 우리가 북도로 가냐 이런 항의들을 한 10여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막 너무 뜨거워져서 이제 부지사가 좀 곤혹스럽고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북도 편입은 절대 없다. 이렇게 하고 수습이 돼서 그날 그 설명회가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프랜카드를 지역에 붙였는데 경기 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이런 그 국민의힘 플랜카드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아는 사람은 경기북도 편입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에서 제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플랜카드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자극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론몰이를 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실제 그 용역이라든지 뭐 장단점 비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까 조경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년에 총선 승리가 최고의 전략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도 주지 않고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이거는 총선용으로밖에 저희들은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당시에 김포 서울 편입이 제기된 지 엿새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셨을 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시면서도 모든 길은 열려 있다. 열린 자세로 시민들과 논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당은 그 민주당을 향해서 찬반 입장을 좀 명확히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의 뜻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거론된 적조차도 없었었거든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던진 거니까 우리가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건가. 우리도 정보가 없었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상당 부분 많이 나왔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과연 서울로 편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처음에 던졌을 때 또 이제 총선이 다가왔구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일부 희망 섞인 분들의 그 마음들이 또 많이 동요되는 부분들도 있었죠, 분명히.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서울 편입되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 그러나 이게 될까? 안 될 거야. 이런 여론들도 공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그때 여론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은 장단점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답을 하는 것은 맞지 않았었고, 또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니들이 거기 답해라,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는 그냥 던져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당의 국민의힘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그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론 수렴이 안 됐다는 게 거기서 바로 나온 거죠. 그러니 저희 당사자인 김포 시민들은 사실 여론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장단점을 좀 따져봐야 될 그런 시간들도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듣는 시간도 필요했었고, 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시민들의 여론들이, 유권자들의 여론도 매우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길은 열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 자체가 팩트입니다. 편입했을 경우에 이제 그 실익을 놓고 김포시와 이제 경기도가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이 됐을 경우에는 집값이 오르고 또 교통, 또 문화 인프라가 이제 좀 확충이 될 거다. 반면에 세금이 늘고 또 규제가 강화되고 기피 시설까지 뭐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이 있을 거다. 반면에 또 불이익이 있더라도 특별법으로 그런 불이익을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은 그 찬반 그 득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러니까 우선 그 10월 달에 김포시장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은 우선 서울시는 그 김포의 매립지를 이용해서 좋고 서울 항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김포의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서울시의 장점이라는 그 부분이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얼마 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네. 만나서 일단 쓰레기는 김포로 보내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일단 뭐 그거는 나중에 서울로 통합이 됐을 때 서울시장의 권한이니까, 지금 서울 아시다시피 마포구 소각장 문제 때문에 가보시면은 곳곳에 플랜카드가 결사 반대, 이거는 뭐 반드시 막겠다는 이런 플랜카드들이 곳곳에 다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통합이 됐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문제다. 지금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쓰레기 매립장이 김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서울에 항구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한강을 따라서 그 나중에 대명항을 통해서 뭐 김포시의 어떤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는 뭐 중국도 갈 수 있고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 김포대교 조금 하부 쪽으로 보면은 거기 신곡 수중보가 있어요. 수중보가 있어서 배가 거기 큰 배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넘어가더라도 애기봉, 김포에 애기봉 있는 부근을 가면은 거기가 중립수역입니다. 53년 정전협정 이후에 우리 배가 거길 항행한 거는 4차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강화대교가 또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밀물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이 배가
그때도 예. 작은 배였었는데 이 다리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항구로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서울의 장점이 일단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이 됐을 때 어떤 점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지하철 연장 문제가 지금 우리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그 광역 철도로 하게 되면은 7대 3이에요.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인데 그것도 이제 경기도와 김포시가 5대 5로 나눠서 30%를 부담을 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은 이게 도시철도가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가 되면은 서울시가 6을 부담을 해야 되고 국비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뭐 강북횡단선이라든지 서부선이라든지 이런 그 서울시의 철도 계획이 6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서울에 계획돼서 10년 동안 지금 진척이 잘 안 된 그런 철도 계획보다도 앞서서 김포 거를 서울시가 부담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김포 거부터 먼저 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지방세가 이제 대폭 줄어드는 한 3천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요즘 전문가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특별법이라는 거는 그 국회의원 300명이 다 동의가 돼야 사실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과반수가 찬성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네.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포만을 위해서 특별법을 다들 동의를 해줄까에 대한 저는 뭐 김포의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 있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의원들이 그 특별법의 만능으로 담아갖고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사실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다는 게 그래서 의구심이 가는 거죠. 네, 이쯤 되니 김포 시민분들이 어떤 걸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렇게 궁금해지는데 네.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반대가 많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네. 찬성 반대가 좀 많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여론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여론을 좀 들어보면은 이제 그룹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데 가면은 지금 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그룹에 가면은 김현 반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네. 뭐 이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찬성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여론들은 많이 좀 혼란스럽죠. 이게 뜬금없다는 것과 또 내가 서울로 편입되면은 나의 기대 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론들은 지금 갈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포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것은 저는 교통 문제 해결이다. 김포의 이 교통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 지옥철 골드라인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두량짜리가 서울로 쉼 없이 가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올해 4월 11일 날 3명의 질식 환자들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5일에 한 번꼴로 지금 질식 환자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어지럼증이거나 쓰러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하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경전철만 그런 게 아니라 올림픽대로가 제가 실제로 다녀보면은 벌써 5시 한 50분 정도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개화동 있는 데까지 오면은 벌써 포화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밀려가는 거예요. 6시 넘어서 가게 되면은 엄청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포 시민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것은 교통 문제다. 이 교통 문제가 되면은 김포 내부에서 살기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포의 가치는 저는 자연적으로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행정구역 이제 편입 절차, 그러니까 이제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차 좀 짧게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 여당과 이제 김포시 입장은 주민투표나 각 지역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만 통과하면 된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이 약간 이제 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같은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좀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쉽지 않다.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려면 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실현 가능성 요기에 대해서 좀 재차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뭐 의회에 우선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동의냐 청취냐 뭐 이런 걸로 또 논란이 있는데 경기도의 의견, 경기도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김포 시민만 주민투표에서 동의한다고 다른 데서 다 동의할 것이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옆에 인근도 마치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러 지자체들이 경기도의 기초단체들이 다 편입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바로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그렇게 간단한 절차는 아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투표 주민투표 하는 데만 하더라도 1,000억이 소요된다. 그럼 그걸 누가 또 부담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통 문제인 것 같은데 5호선과 9호선 연장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5호선 연장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의원님이 그 발의하신 법안 통과를 추진키로 했잖아요. 법안 내용 소개와 함께 여당 협조 여부까지 저희가 좀 들어볼까 하는데 그 예타 면제가 또 왜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해답이 될지도 덧붙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 4차 철도망 계획 2021년도에 4차 철도망 계획을 국가 철도망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추가 사업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지자체 간 합의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천 서구하고 김포하고 그러니까 인천시와 김포시가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건설물 폐기장과 차량 기지 이거는 이제 김포시에서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노선이 남아 있는데 인천에서 이제 인천 노선을 따로 용역을 줬거든요. 김포는 2018년도에 서울시 용역 나왔던 그 내용을 이제 제출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서로들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는 안쪽으로 4개 역을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포시에서는 하나의 역만 거치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 발의했던 국가재정법 일부분 개정안인데 일명 예타면제법이죠. 이렇게 이제 그 지자체 간 노선 합의는 합의가 안 되니까 대강위에서 지금 다시 용역을 짧은 단기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제가 추정하기 하면은 아마 중간 서로 중재안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노선은 빠르게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노선이 합의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최대 1년 6개월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면 공사 착공이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 합의는 이미 될 것이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단계를 빨리 지나가려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야 기본 설계, 실시 설계에 들어갈 수 있고 착공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법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사업 발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제 총선이 5개월도 이제 채 안 남은 거죠. 네, 그렇죠. 의원님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출마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GTX 노선 또 신도시 과밀 합급 등 많은 현안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어떤 정책으로 내년 총선에 좀 임하실 건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이렇게 시로 성격한 게 이제 25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때 12만 5천에서 지금 50만을 넘겼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부족한데 사실 교통 문제가 교통이 먼저다. 교통이 가장 우선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과밀 학급 그리고 문화복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다면은 바로 교통 문제다. 그게 5선 연장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에 가장 큰 방점을 두시고 또 이제 더불어서 문화,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김포 네.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년 총선에 네. 네, 그런 정책을 갖고 임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김포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김포 지역구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